지금 위쪽에 보면은 조그만 아이콘 몇 개 있죠. 네, 이렇게 아이콘들이 쫑쫑쫑쫑 있어요. 대충 여기서 이렇게 스패너 모양 보이시죠? 스패너 모양. 얘가 설정. 각종 설정을 여기서 해요. 뭐 언어가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설정을 어떻게 한다라는 개념. 이걸 뭘 어떻게 설정하지? 에드워즈 자체를 어떻게 설정하지 하는 모든 문제는 여기 있어요. 물음표는 뭘까요? 당연히 도움말이겠죠. 예, 도움말은 여기 있는데 제가 단언컨대 도움말은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해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대충 그렇습니다. 종은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 알림이 있는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메뉴는 대충 여기 있어요. 다 눌러보면 알겠고, 크게 보면 왼쪽에 이렇게 시커먼 데가 있잖아요. 이 시커먼 데서 보여지는 것들이 여러분이 지금 운영 중인 그런 광고 캠페인들의 바로가기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캠페인을 하나도 안 만들면 여기 텅텅 비어 있겠죠. 하나도 안 만들면 텅텅 비어 있고, 그러니까 처음 초기 화면에서 보면 텅텅 비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들면 만들수록 점점 복잡해지면서 여기가 나타나게 돼요. 무시하시면 돼요. 야, 이건 바로가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 에드워즈 메뉴는 여기에 있어요. 그 옆에 있는 탭이 에드워즈의 메뉴바입니다. 에드워즈 메뉴바를 가만히 보세요. 잘 보시면 여기 선 보이세요? 중간중간 선 쳐져 있는 거 보여요? 그죠? 선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선이 중요해요. 자, 이 선이 별거 아닌 게 아니고 선으로 구별되는 애들이 기능이 달라요. 맨 위에 보면 개요가 있잖아요. 이 페이지가 개요거든요. 네, 뭐 개요는 여러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광고의 상황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건데 봐도 모르죠? 그러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개요는 첫 화면이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해독을 못하니까. 자, 두 번째 추천 보이시죠? 추천, 네. 추천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열심히 에드워즈로 광고를 만들어서 캠페인을 막 운영을 하면 에드워즈가 볼 때는 여러분이 가소롭단 말이죠. 여러분은 야 나는 뛰어난 광고, 야 나는 끝내줘 라고 막 타겟팅 대단한데 라고 하지만 에드워즈가 볼 때는 굉장히 뻘짓과 삽질의 대가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에드워즈가 지금 너의 캠페인은 굉장히 문제가 있으니 이걸 이렇게 바꾸도록 하여라 라고 여러 가지 바꾸라는 말 그대로 추천을 해줘요. 이 메뉴는 그런 메뉴예요. 눌러보면 뭘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에드워즈가 띵띵띵띵 이렇게 서머리에서 보여줍니다. 내용이 되게 복잡하죠? 괴롭죠? 이것도 고민하지 마세요. 이것도 전혀 고민할 필요 없고 여기서 이거 보이세요? 모두 적용 보이죠? 지금 보면 얘가 추천하는 추천 항목이 지금 몇 개냐? 총 몇 개 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안 보여. 총 아무튼 뭐 총 몇 개의 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돼 있어요. 맨 위에 있는 모두 적용이 밑에 있는 모든 걸 다 적용하겠다라는 거고 각각의 항목이 따로 적용 버튼이 또 따로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읽어보고 나는 이걸 적용하겠어, 저건 적용 안 하겠어 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에드워즈가 여러분보다 똑똑해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에드워즈가 추천하는 거 그냥 다 적용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현실적인 가이드죠? 고민할 거 없어요. 여러분의 능력이 어차피 안 되니까 그냥 걔가 나보다 나라는 걸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추천을 누르고 들어가서 얘가 추천하는 거 그냥 모두 적용 누르시면 됩니다. 시간 나시면은 추천하는 거를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있는데 추천을 적용하고 하면은 끝날 것 같잖아요. 로그인 할 때마다 추천이 나오는 또 놀라운 신기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드워즈가 여러분이 에드워즈를 꺼놓고 딴짓을 하는 사이에 얘 혼자 열심히 학습을 해갖고 이제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더 낫겠는데 라고 지 혼자 굉장히 많은 추천안을 들고 와요. 그러면은 얘가 하고 싶다는 대로 그냥 하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왜요? 이게 이상한가? 네. 여러분이 알파고를 바둑으로 이길 수 없다면 그냥 얘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냥 자, 모두 적용 누르면 됩니다. 추천은 그래서 여러분이 접속하시면은 한 번씩 추천해 와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모두 적용 눌러라. 물론 나중에 실력이 많아지면 하나하나 요소가 다 다른데 그런 날이 왔을 때 연락하세요. 네, 그냥 이렇게 모두 적용 누르시면 돼요. 밑에 이제 캠페인이 있고 광고 그룹, 광고 및 확장, 방문 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가 페이스북 광고가 캠페인, 세트, 광고가 이렇게 폴더 구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구글 애드워즈도
캠페인 세트 대신 광고 그룹, 그다음에 각각의 광고라는 게 폴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폴더 안에 폴더를 넣어놓고 그 밑에 문서를 넣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얘도 캠페인 단위에서 보기, 광고 그룹 단위에서 보기, 광고 하나하나 개별 단위에서 보기가 있고, 방문 페이지라는 건 여러분의 광고를 클릭하고 도착한 사람이 보게 되는 바로 그 페이지, 광고 자체가 아니고 광고를 클릭한 사람이 보게 되는 페이지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아까 동북아 비누 얘기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어떤 사회적인 그런 가치를 메인으로 내세우는 게 좋으냐, 아니면 뭐 유기농을 내세우는 게 좋으냐, 뭐 등등등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방문 페이지별로 실적이 모두 다르거든요. 해당하는 실적들을 방문 페이지별로 보려면 얘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현재 집행되고 있는 광고들을 각각의 단위에서 보는 거예요. 캠페인 단계에서 보거나 그룹 단계에서 보거나 광고 하나하나에서 보거나 방문 페이지 단계에서 성과를 보고 조정하고 하는 메뉴들입니다. 그 밑에 또 보면 선과 선 사이에 키워드, 동적 광고 타겟, 잠재 고객, 인구 통계, 주제, 게재 위치라는 복잡 야리꾸리한 애들이 있죠? 그쵸? 얘네들은 애드워즈의 타겟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드워즈가 광고를 타겟팅해서 내보내게 되는데, 애드워즈의 타겟팅이 크게 보면 키워드 타겟팅, 동적 광고 타겟, 잠재 고객 타겟팅, 인구 통계 타겟팅, 주제 타겟팅, 게재 위치 타겟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각각의 타겟팅을 나타냅니다. 눌러보시면은 그 타겟팅에 해당하는, 그 타겟팅을 쓰고 있는 광고들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 타겟팅이 맞는가 아닌가,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내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죠? 근데 크게 보세요.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만들 때. 자, 밑에 보면 설정, 위치, 또 이제 손에서 한 가지. 설정, 위치, 광고 일정, 기기, 고급, 입찰가 조정 이렇게 되어 있죠. 보이세요? 네, 그죠. 얘네들은 뭐냐? 얘네들은 돈을 컨트롤하는 메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이 광고를 집행을 했어요. 집행을 했는데 내가 광고를 막 집행을 했더니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타겟팅을 딱 해놨더니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광고를 클릭도 잘하고 내 물건 더 잘 사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우대해줘야겠죠. 그쵸? 이 사람들한테 더 돈을 많이 드리고 좀 더 공을 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럴 때 타겟팅을 바꾸는 게 아니고 서울에 사는 사람들한테 좀 더 공격적으로 배팅해라. 그러니까 광고 경매를 비딩을 붙을 때, 그러니까 위치별로 특정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적극적으로 가라. 특정 위치는 좀 약하게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경매 임할 때 이 돈을 움직이는 것들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위치적으로도 할 수 있고, 뭐 목요일 오전 10시가 다른 때보다 뭐 광고 성과가 좋다. 그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열심히 낙찰을 시키도록 해라. 라는 식으로 일정별로 할 수도 있고, 핸드폰을 쓰는 사람들이 데스크탑을 쓰는 사람보다 더 광고를 잘 보면은 뭐 걔네 올려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위치, 광고 일정, 기기별로 조정을 할 수 있고, 그거 외에도 여러분이 세팅하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 경매에 어떻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할 건지를 다 세부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고급 입찰가 조정에 들어가면 별의별 잡스러운 설정을 다 제공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누를 필요가 별로 없겠죠? 네,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네, 여러분 아마 별일 없으면 여기 끝까지 누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위치, 광고 일정, 기기 정도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변경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애드워즈를 하다 보면 뭔가 조정이 있잖아요. 내가 해보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이 내 광고에 반응을 잘하는 것 같아서, 야,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는 좀 돈 좀 더 써 라고 내가 해놨어요. 했더니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성과를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네 라는 고민이 될 때 뒤로 가기 하자라고 할 때, 네, 언제나 우리는 리버전을 사랑하죠. 네, 변경 내역은 그런 것들을 지원합니다. 캠페인 초안 및 실험은 뭐냐? 여러분의 생각에 이제 애드워즈한테 상의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인간적인 메뉴예요. 애드워즈야,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지, 타겟팅을 요거를 뭐 20살에서 30살로 했는데 30살에서 40살로 바꾸면 성과가 좀 좋아질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애드워즈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싶을 수가 있어요. 추천은
이미 돈을 들여서 성과가 나오고 있는, 집행되고 있는 캠페인들을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에드워즈가 제안을 주는 거고, 밑에 나오는 실험이라는 건 그게 아니고, 인간인 내가 생각해보니, 요렇게 뭔가 좀 변경을 하면, 뭐, 요런 키워드를 좀 넣는다거나, 이런 광고안을 넣는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아질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걸 에드워즈한테 실험하라고 오더를 주는 거예요. 그럼 에드워즈가 나의 이 제안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그 제안이 진짜로 좋은 결과를 갖고 올지 안 갖고 올지를 얘가 각종의 데이터를 토대로 실험을 해서 결과 보고서가 와요. 이해되시죠? 추천은 에드워즈가 알아서 지가 공부해갖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한테 권하는 거니까 다 필요 없고 시키는 대로 그냥 적용하면 솔직히 되는 거고, 실험은 그게 아니라 내 의견에 대해서 에드워즈가 갖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와 머신러닝을 써서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 이 캠페인이 이런 설정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 예상값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캠페인 초안 및 실험입니다. 이해되시죠? 에드워즈가 크게 보면 이렇게 메뉴가 돼 있어요. 메뉴 되게 간단하죠? 크게 보면 단순해요. 크게 보면 단순한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각종의 설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다 다루지 않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디스플레이 캠페인을 만드는 상황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보는 걸로. 여러분에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타겟팅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일단 여러분의 지금 이 1시간 동안의 목표는 에드워즈 화면이 이렇게 생겨먹었구나 라는 거를 대충 눈에 익힌다. 두 번째는 다 필요 없고 에드워즈의 설정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타겟팅을 제대로 이해한다. 캠페인의 종류와 타겟팅을 제대로 이해한다가 목적입니다. 자, 이건 이제 설정 바꾸는 거 알아서 따라 하시면 되고요. 자, 맨 처음에 시작하면 아까 우리가 본 화면은 진짜로 돌아가고 있는 에드워즈인 거고, 초보자한테는 그냥 요 정도 보여요. 요 정도. 뭐 없죠? 네, 여러분의 이 수준을 감안해서 에드워즈도 첫 방부터 모든 걸 다 들이밀진 않아요. 요 정도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광고를 만들어 봅시다.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 캠페인이 있죠? 눌러요. 누르면 파란색 버튼 보이시죠? 얘가 에드워즈에서 제공하는 만들기 버튼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뭔가를 만든다? 이거 누르시면 돼요. 얘가 만들기 버튼이에요. 누릅니다. 누르면 화면이 바뀌면서 요 화면이 떠요. 자, 여러분이 에드워즈에서 만들 수 있는 5가지 캠페인에 대해서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에드워즈는 5가지 캠페인을 만들 수 있어요. 각각의 캠페인이 뭐가 있는지, 어떤 건지 설명을 하자면,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캠페인 종류도 모르면 못 만들어요. 자, 맨 처음에 있는 검색 네트워크 광고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검색 네트워크에 광고를 내보낸다. 이해되시죠? 구글 네트워크 중에서 유저가 뭔가 검색한 결과 화면에 내 광고가 나가게 하는 게 검색 네트워크죠. 그 다음에 멍하니 있는 유저에게 그냥 내 광고를 보여주는 게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예요. 크게 보면 2개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 네트워크에 광고가 나가게 하는 게 검색 네트워크 캠페인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면 에드워즈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검색 네트워크 캠페인을 선택하고 들어가면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도 포함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검색 네트워크 캠페인에서는 검색 네트워크에만 광고를 하거나 구글 네트워크 전체에 광고를 하거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그쵸?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진짜로 눌러보면 이해가 될 텐데, 안쪽에서 움직일 때, 자, 광고가 나가는 위치는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에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저는 뭔가를 검색해서 거기 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화면이라는 게, 그러니까 검색 결과값이라는 그 화면,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 엔진에서 이렇게 뭐 키워드를 딱 입력했을 때 나오는 그 검색 엔진의 결과가 기본적으로 검색 네트워크의 화면인데, 그런데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라는 건 내가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이거죠. 자, 제가 구글닷컴에 가서 구글 검색 엔진에다가 꽃다발 입력했어요. 그러면은 텍스트로 이렇게 검색 결과가 쭉 나오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검색 네트워크 화면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 중에 하나를 클릭했어요. 그 중에 뭐 A 꽃다발 사 눌렀습니다. 갔죠? 이 해당하는 화면은 디스플레이 화면일 수 있어요. 그쵸?
이해돼요? 검색 결과가 보이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화면으로 간다고요. 여기서도 광고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옵션이란 얘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기본적으로 검색 네트워크에 나가는 거고 선택을 하면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도 포함시킬 수 있다. 오케이? 네. 자, 그 외에 애초에 그냥 멍하니 있는 유저에게 내 광고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광고를 하게 되겠죠. 아시겠죠? 그런데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에다가 광고를 보여주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흔한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캠페인이라는 게 배너 광고죠. 이렇게 뭐 신문 옆에 이렇게 막 길쭉하게 있고 위에 있고 이런 거 그쵸?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그 광고 칸에 이미지로 광고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캠페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위치에다가 동영상으로 내 광고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동영상 캠페인을 선택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둘 다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에 광고가 나가요. 그런데 소재가 이미지면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이 GDN 배너 광고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동영상이면 동영상으로 선택해야 돼요. 여기서 항상 듣는 말이 선생님 동영상 캠페인이라는 건 유튜브 광고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아니에요. 이건 유튜브에 광고한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유튜브에다가 이미지로 광고를 자 유튜브 그 보시면 좀 화면을 갖고 온 것 같은데 캡처 안 해요. 네. 자 여러분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다 보면 이렇게 동영상 건너뛰기 이거 화면 말고 옆에 이렇게 이미지 뜨거나 동영상 재생할 때 위에 이미지 배너 뜨는 거 본 적 있죠? 그쵸? 그러니까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동영상 사이트지만 그 광고칸 위치에 이미지 배너로 뜨는 건 어느 캠페인을 선택해야 되냐?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캠페인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뭐 우리가 건너뛰기 아니면은 조선일보의 이 옆구리에 이렇게 길쭉한 무슨 화면이 있는데 여기에 동영상이 재생되는 광고를 내가 만들겠다면 디스플레이 네트워크가 아니고 동영상 캠페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이 두 캠페인이 나가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해요. 여기서 또 다른 질문 보통 또 나옵니다. 그러면 유튜브 광고는 구글 애드워즈에서 만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또 보통 나와요. 유튜브 광고는 유튜브에서도 만들 수 있고 구글 애드워즈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집행할 수 있어요. 집행할 수 있는데 이건 마치 그거랑 비슷하죠. 인스타그램 광고를 인스타그램에서도 할 수 있고 페이스북에서도 할 수 있는데 설명할 때 페이스북에서 해라 라고 말하죠. 그럼 똑같이 유튜브 광고를 유튜브에서도 할 수 있고 애드워즈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애드워즈에서 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게 정답이면 말할 리가 없죠. 네. 그렇지 않고 유튜브에서 유튜브 광고를 할 때는 이 동영상을 그러니까 뭔가 다양한 형태의 동영상 다양한 형태의 광고의 형태를 다양하게 하고 싶으면 유튜브에서 광고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분들은 유튜브 동영상 이 본인이 볼 때 생각해봐요. 막 이렇게 뭐 무슨 뭐 찰리랑 뭐 찰리가 밥집에 갔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동영상 막 진행되다가 옆구리에 삥 나오죠. 지금 옆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지금 뭐 이걸 누르시면은 찰리가 간 그 밥집에 5%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한 거 나오죠. 그죠? 이렇게 광고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거, 카드가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형태가 다양해지는 광고의 형태를 다양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유튜브에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소재 자체는 그냥 동영상인데 내가 애드워즈가 갖고 있는 뛰어난 타겟팅 능력을 쓰겠다라고 하면 애드워즈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애드워즈가 지원하는 동영상 캠페인은 유튜브가 지원하는 유튜브 광고처럼 그렇게 다양하지 못해요. 형태가. 그렇지 않고 말 그대로 그냥 동영상이에요. 동영상인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동영상 그 뭐 건너뛰기 하는 뭐 이런 트루브 디스커버리 뭐 인스트림 이런 건 돼요. 근데 그거 말고 막 중간에 지금 밥집 5% 쿠폰 받으세요. 이런 거는 애드워즈에서 못 만드는 거예요. 그건 유튜브에서 타겟팅이 중요한 상황이면 애드워즈에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쇼핑 광고가 있어요. 쇼핑 광고는 복잡하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못 써요. 우리나라에서는 쇼핑 광고를 못 써요. 이거 우리나라는 이런 게 다 법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넘어가자. 쇼핑 광고 우리나라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가끔 쇼핑 광고라는 건 뭐냐면은 뭐 무슨 나 운동화를 살 거야 그러면 이렇게 그 네이버 쇼핑 뜨듯이 진짜 제품이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추천이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보통 유튜브를 이용하다 보면 가끔 쇼핑 광고를 볼 때가 있어요. 아주 가끔.
의문을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해외에서 여러분을 타겟팅해서 쏘는 쇼핑 캠페인은 돌아가요. 여러분이 쇼핑 광고를 집행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걸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는 쇼핑 캠페인을 못 써요.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는 쇼핑 캠페인도 못 써요. 자, 마지막으로 유니버셜 앱 캠페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뭐 검색 네트워크고 디스플레이 네트워크고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광고의 형태 다 필요 없어. 완벽하게 자동화된 광고거든요. 쟤는 목적이 여러분이 앱을 만들었어요. 이 앱을 설치할 만한 사람이 설치할 만한 상황에 설치하라고 들들 볶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그걸 타겟팅해낼 능력도 없고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뭐 상황도 아니고 그런 모든 상황에서 에드워즈가 알아서 타겟팅하고 알아서 모양을 만들어갖고 알아서 쫓아다니면서 앱 깔아라 라고 알맞는 유저를 들들 볶는, 그러니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뭐 재방문하게 하고 뭐 이런 등등등등의 압박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자동화 캠페인이 유니버셜 앱 캠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앱을 이용해서 나 좀 사업을 해볼 생각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 필요 없고 유니버셜 앱 캠페인을 꼭 빡세게 공부를 해야겠죠. 근데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가보면 공부할 것도 없어요. 자동화 캠페인이기 때문에 구글이 알아서 해줘요. 되게. 이렇게 크게 보면 5가지 캠페인이 있습니다. 검색 네트워크 캠페인,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쇼핑은 생각할 필요 없고 동영상 유니버셜 앱이 있어요. 구글 네트워크의 이 검색 광고는 보통은 설명을 잘 안 해요. 2가지 이유로 설명을 안 하는데 하나는 너무 복잡해.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에 비해서 검색 광고는 엄청 복잡해요. 이 컨시더레이션 단계에 있는 유저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설정할 것도 많고 막 되게 복잡하거든요. 일단 복잡해서 잘 설명을 안 하고, 2번째는 검색 네트워크가 우리나라에서 힘을 잘 못 써요. 우리나라는 네이버 월드이기 때문에 꼭 검색 엔진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구글의 검색 이 네트워크가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위력을 발휘 못해서도 설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회사가 나중에 여러분의 회사가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데 뭐 저기 뭐 베트남에 물건을 팔고 싶어 한다. 그럴 때는 이 검색 네트워크를 통해서 광고를 집행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때 가면 공부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까지 이걸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책을 쓰도록 할게요. 나중에 사주세요. 넘어가고 오늘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얘가 제일 단순해요. 간단해요. 사실 모든 캠페인 중에서 유니버셜 앱이 일단 제일 간단하고 얘 빼고는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캠페인이 간단하고 에드워즈 전체를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화면이 복잡한데, 자 여기서 이제 이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를 빡 눌러요. 선택을 하면 어느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냐면 이 화면이 딱 떠요. 여러분한테 이 화면이 뜹니다. 목표를 선택하라고 돼 있고 밑에 캠페인 유형을 선택해라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목표를 선택하는 거 말 그대로 목표를 선택하면 되는데 없이도 만들 수 있어요. 목표 없이도 만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목표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해주고 안 해주고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학습 속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광고를 집행함으로써 뭘 하고 싶은지 구글 애드워즈가 이해를 해야 학습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나는 이걸 집행을 해갖고 물건을 팔기를 원하는 건지 리드를 확보하기를 원하는 건지 일단 기본적인 목적은 숙지를 시키는 게 좋아요. 정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은 목표 없이 만들어도 되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돈 쓰는데 목표가 없다는 거는 안 되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목표 없이 만드는 사람은 바보죠. 네. 자, 밑에 디스플레이 표준 캠페인이 있고 지메일 캠페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기다가 에드워즈를 쓴 지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스마트 디스플레이 캠페인이라는 게 하나 더 생겨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캠페인은 크게 보면 3개로 돌아가게 되는데 표준은 여러분이 익히 아는 바로 그거고 지메일 캠페인은 당연히 지메일을 위주로 돌아가게 되는 캠페인이에요. 이건 단순하죠. 스마트 디스플레이 캠페인은 뭐냐면 이제 내가 너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으니 너는 쉬어라.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걸 세팅해주마 라고 에드워즈가 이제 준비가 되었다고 여러분 쉬시라고 알려주면서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는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마트 디스플레이 캠페인이 빨리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고대하고 손가락을 꼽으면서 바라게 되죠. 근데 이 스마트 디스플레이 캠페인은
광고주에 대해서 에드워즈가 학습된 데이터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고주, 얘가 하는 광고들은 대충 이런 사람들을 타겟팅하는 게 효과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해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초보들은 그냥 표준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표준을 선택해서 계속을 누릅시다. 계속을 누르면 이제 네, 이런 화면이 떠요. 띵 뜹니다. 캠페인 이름 적으시면 돼요. 위치 알아서 위치 적으시면 되는데 이거 그냥 내용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네. 위치 적고 언어 적고 입찰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입찰 방법을 정하게 되는데 디스플레이 캠페인 이건 캠페인별로 입찰 전략이 모두 달라요. 검색 네트워크 캠페인은 걔만의 입찰 전략이 있고 GDN은 GDN대로 따로 있고 동영상 캠페인은 또 따로 있고 이렇게 입찰하는 방법이 모두 다르거든요. 근데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캠페인이 제일 간단해요. 좋죠? 자, 얘는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 그 입찰 전략을 제공하는데 뭐 복잡하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죠? 수동 CPC 클릭당 얼마 낼 건지 내가 정할래. 내가 적어 놓겠어. 자기가 쓰는 거예요. 나는 얼마 쓸 거야. 여기 수동 CPC 선택하려면 500원이면 500원 쓰시면 돼요. 나는 클릭당 얼마 낼 거다라고 내가 손으로 정하는 거예요. 조회 가능 CPM. CPM이라는 건 노출당 과금이죠. 네, 노출당 과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노출당 과금을 선택하는 사람은 되게 용감하신 분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노출당 과금이라는 걸 쉽게 선택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저걸 선택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목표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 말고 클릭수 최대한은 여러분이 제시한 금액에서 이 전체 내가 10,000원이면 나 하루에 10,000원을 쓰겠다라고 했을 때 10,000원을 썼을 때 가장 많은 클릭이 발생할 수 있도록 에드워즈가 알아서 CPC를 조절하겠다라는 게 클릭수 최대화예요. 타겟 CPA라는 거는 전환당 얼마를 내겠다라고 내가 미리 정하는 거예요. 상황이 단순하죠? 이 타겟 CPA는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벌써 느낌 오죠? 뭐 전환 추적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초보인 나는 못 쓰겠구나라는 느낌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타겟 CPA 뭐 잘 모를 때 이거 못 씁니다. 선택 못 하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여러분의 고민은 클릭수 최대화를 선택할 것이냐 수동 CPC를 선택할 것이냐라는 기로에 되게 서게 돼요. 그런데 이게 뭐랄까 마치 이거랑 똑같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현실을 살다 보면은 착하게만은 살 수 없는 것처럼 네, 이게 표준적인 가장 권장사항은 뭐냐면 수동 CPC를 입력해갖고 감을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에드워즈의 자동화 기능을 쓰세요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 되게 쓸데없는 소리고 에드워즈가 나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클릭수 최대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냐? 여러분은 애초에 수동 CPC를 쓰라 그러면 얼마를 써야 될지를 몰라요. 그쵸? 광고를 집행해. 클릭당 얼마를 집행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모르는 거죠. 나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가장 현명한 건 그냥 현실적으로는 클릭수 최대화를 설정을 해주면 에드워즈가 알아서 이 캠페인을 지가 막 돌리겠죠. 돌리면서 클릭이 제일 많이 발생하게 해주겠죠. 그래서 입찰가를 조절을 해줘요. 그러니까 한 달 후에 보면 에드워즈가 내놓은 성과 보고서에 CPC가 얼마인지 써있죠. 그쵸? 에드워즈가 클릭수 최대화를 도모해서 했더니 이 캠페인은 대충 얼마 정도를 쓰면 된다라는 평균 CPC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 CPC는 낙찰가를 말하는 거죠. 그쵸? 내가 수동 CPC를 쓰고 싶으면 거기서 약간만 입찰가를 올려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날은 아마 오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클릭수 최대화 쓰는 사람은 클릭수 최대화에 실컷 빠져 있다가 이제 에드워즈가 익숙해지면 타겟 CPA로 보통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나는 모르겠다 넘어가는 그런 입찰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에드워즈 인증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인증시험은 이상하게 이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 현실적으로 그냥 클릭수 최대화 하면 되는데 네. 그냥 시험용은 알아서 시험 공부 그냥 하시면 된다. 자, 일일 평균 희망 지출액 여러분 쓰실 거 그냥 쓰시면 됩니다. 하루에 얼마 쓸 건지. 밑에 표준 계좌와 빠른 계좌가 있는데 이것도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페이스북 광고를 집행할 때는 이걸 설명을 했죠. 일반 계좌와 빠른 계좌가 뭐가 다르고 등등등등 했죠. 다 필요 없고 에드워즈는 그냥 표준 쓰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돌아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빠른 계좌 자체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표준 하시면 돼요.
광고 순환 계제 실적이 제일 우수한에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쵸? 뭐 내가 만든 광고가 아까워서 순환 무제한 로테이션 하겠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네,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그냥 실적 제일 좋은 애 나가면 돼요. 광고 일정 원하시는 거 쓰시면 되고 시작일 종료일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설정이죠. 밑에 이제 기기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간단하지만 좀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게 에드워즈 캠페인을 집행해 보면 에드워즈가 그 계제를 굉장히 최적화시키잖아요. 근데 의외로 유저들이 데스크탑에서 보이는 어떤 행동 패턴이랑 모바일에서 보이는 행동 패턴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모바일 캠페인과 데스크탑 캠페인은 CPC가 보통 차이가 많이 나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기왕하는 거 누이 좋고 외부 좋고 다 좋으면 좋지라고 이거저거 다 묶어놓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표준 편차가 엄청 큰 평균 값을 얻게 돼요. 네. 여러분이 받는 이 평균 CPC라는 게 정말 죽도밥도 아닌 애가 나오게 되는 거죠. 표준 편차가 크면 그딴 거 필요 없죠. 그래서 보통 캠페인을 만들 때는 컴퓨터나 태블릿에만 할 거면 딱 그냥 그것만 선택을 하고 모바일이면 모바일 전용으로 보통 기기를 나눠서 캠페인을 집행을 합니다. CPC 값이 현실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계제 빈도도 설정할 수 있어요. 한 사람한테 뭐 하루에 몇 번 보여줄 거냐, 주당 몇 번 보여줄 거냐, 월별로 몇 번 보여줄 거냐, 뭐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이게 기타 등등 그냥 권장사항 쭉쭉쭉 원하시면 됩니다. 이 왜 빨리 갔느냐? 다음이 중요해서 그래요. 자, 이제 여러분이 여기까지 대충 이제 여기 시키는 대로 쭉쭉쭉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타겟팅을 하게 되는데 타겟팅이 원래 제일 중요하거든요.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의 타겟팅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여러분. 자, 이제부터 암기 시간이 들어왔어요. 이제 이거는 외워야 돼요. 이해하고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캠페인의 타겟팅은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인구 통계학적으로 타겟팅을 하는 거예요. 나이, 성별, 뭐 연령 뭐 이런 것들 인구 통계학적인 타겟팅이 하나 있습니다. 기본이죠. 두 번째는 사람을 타겟팅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게 잠재국의 타겟팅이에요. 사람을 타겟팅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타겟팅이라고 부르는 게재될 위치를 타겟팅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아까 동구박 비누를 얘기할 때 유저한테 접근을 하는데 컨텐츠를 기반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고객의 페르소나를 기반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인구 통계학적 타겟팅이라던가 인구 통계라던가 잠재 고객 타겟팅이라는 건 사람을 타겟팅을 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타겟팅이라는 건 우리가 아까 컨텐츠 기반 무슨 키워드를 매칭시키고 뭐 이러는 것처럼 이 광고가 게재될 위치, 그 지면을 설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하나의 캠페인에서 이 타겟팅들을 섞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람을 타겟팅하면은 지면 타겟팅은 못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타겟팅해서 이런 화면에 내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다 복합적으로 섞어서 쓸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잠재 고객 타겟팅, 그러니까 인구 통계 타겟팅, 사람을 타겟팅하거나 지면을 타겟팅하게 되는데 사람을 타겟팅하는 건 인구 통계학적으로 타겟팅하거나 잠재 고객으로 타겟팅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타겟팅이라는 지면을 타겟팅하는 것으로 나뉘게 됩니다. 큰 그림을 이해했죠? 이게 세 개로 나뉘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겠죠? 밑으로 또 들어가겠죠? 들어갑니다. 잠깐, 인구 통계를 먼저. 인구 통계가 제일 단순해요. 인구 통계는 성별, 연령별, 자녀 유무, 가구 소득별 이런 걸로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알아서. 네. 여기서 다른 것보다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 알 수 없음을 포함시킬 거냐 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해보면 성과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근데 이 알 수 없음을 딴 건 몰라도 나이는 꼭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이게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사람의 나이를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에드워즈가 성별 같은 건 되게 귀신같이 잘 알아내는데 다른 건 잘 아는데 나이 정보를 빨리 캐치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알 수 없음을 빼버리면 타겟팅이 좀 문제가 많이 생겨요. 자, 인구 통계 설명 끝. 자, 이제 인구 통계는 이만 설명을 하고 잠재 고객 타겟팅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찾는 거죠. 사람을 찾는 건 다시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관심 분야, 의도, 리마케팅으로 나뉘게 돼요. 점점 용어가 막 복잡하다는 생각이 막 들죠. 고민하지 마세요. 이게 되게 단순해요. 이렇게 표로 돼 있으니까 복잡해 보이지 사실은 뭐냐면 마케팅 퍼널 상에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
우리 제품에 관심을 보일 것도 같은 바로 그 사람을 찾는 단계예요. 관심 분야 타겟팅이라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의도라는 건 뭐냐면 지금 컨시더레이션 단계에 있는 사람, 뭔가 이렇게 뭔가를 살리려고 막 관심이 있어가지고 탐색 중인 사람을 타겟팅하겠다라는 거예요. 리마케팅이라는 건 내가 전환을 일으키고 싶어서 얘를 지금 월급날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우리 제품을 살 가능성이 높은 바로 걔가 누군지 내가 알고 있으니까 얘를 들들들 볶아갖고 물건을 팔아먹겠다라는 그런 목적일 때 리마케팅 타겟팅을 쓰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타겟팅, 잠재 고객 타겟팅에서 관심 분야, 의도, 리마케팅이 의미하는 건 퍼널의 어느 단계를 퍼널의 단계를 뜻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간단하죠? 네. 별거 아니에요. 간단해요. 자, 그래서 이제 관심 분야를 보면 다시 두 개로 나뉘잖아요. 다시 두 개로 나뉘는데 이건 별거 아니고 어떻게 되느냐? 이 관심 분야를 타겟팅할 때 여러분이 입력하는 화면을 보면 관심 분야 및 습관 정보를 딱 클릭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구글이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디바이스의 소유주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카테고리를 만들어 갖고 제공을 해요. 되게 별의별 그지 같은 거 다 있어요. 미용실을 자주 이용을 한다는 둥, 대형 슈퍼마켓에서 산다는 둥, 백화점에서 주로 산다는 둥, 핫딜만 주로 산다는 둥, 이렇게, 네. 유저들에 대해서 이 유저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기본적으로 카테고리를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제품에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구글이 제공하는 카테고리에서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관심 분야 타겟팅의 기본 방법인데 이 카테고리가 별의별 게 다 있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거랑은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할까? 인조 손톱을 판다 칩시다. 이렇게 이름 뭐였지? 대싱디바? 그 있었죠. 이렇게 인조 손톱. 제가 만약에 그거 사업자라 쳐요. 제가 그거 사업자면 여기 카테고리에 인조 손톱에 관심이 있는 사람 따위는 없어요. 그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이게 카테고리라는 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인조 손톱을 살 사람은 미용실도 좀 자주 가고 뷰티에도 관심이 있고 그렇겠지라는 식으로 추론을 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럴 경우에 내가 원하는 값을 입력할 수 있어요. 이 화면의 아래쪽에 보면 맞춤 관심 분야 잠재 고객이라는 버튼이 화면상 보여요. 아래쪽에 이렇게 밑에 나오거든요. 누르면 이 팝업 창이 떠요. 팝업 창이 뜹니다. 자, 그러니까 잠재 고객을 고르는데 관심 분야 잠재 고객을 구글이 제공하는 카테고리에서 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을 입력할 수도 있어요. 이름 따위 그냥 이름 설명은 알아서 적으면 되고 밑에 여러분이 뭘로 내가 원하는 잠재 고객을 정의할 건지 적어놓으면 돼요. 우리가 아까 그 동구박 비누에서 가치를 설정을 하고 이 가치 상황에 대해서 그걸 우리 아토피 얘기했었죠. 아토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토피 예방 어플을 어플을 다운받는다거나 아토피 무슨 캠프? 예를 들어 캠프를 검색한 기록이 있고 무슨 특정 웹사이트에 가입할 수도 있고 맨날 아토피로 유명하다는 병원을 갈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그 사람을 정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키워드라던가 장소라던가 어플, 특정 동영상, 웹사이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적어요. 이걸 적어요. 보시면은 관심 분야를 키워드로 적을 수도 있고 웹사이트로 적기도 하죠.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앱, 장소, 동영상 등등등등등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대싱디바를 팔 건데 이 인조 손톱을 팔 건데 내 인조 손톱에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은 이런 웹사이트에도 관심이 있고 이런 장소에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은 이런 키워드에 관심이 있고 이런 사람이다라고 내가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에드워즈한테 내가 원하는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가졌다라고 에드워즈가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그래서 관심 분야의 잠재 고객은 평소에 그런 주제에 컨텐츠를 많이 본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 컨텐츠가 노출이 됐을 때 많이 서핑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5개 정도만 입력을 해주면 보통 에드워즈가 알아서 잘 찾아내요. 이거 얼마나 유치하게 적어도 되냐면 여기 예시 나오죠? 열정적인 마라톤 선수 이렇게 써도 돼요.
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미용실 가는 사람 그렇게 적어도 됩니다. 무슨 2달 전에 파마를 했는데 그게 망해갖고 슬픈 사람 이따위로 적어도 에드워즈가 알아서 그런 거 다 받아들여줘요. 에드워즈 굉장히 관대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 받아들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걸 적으면 돼요. 쭉 적으면 얘가 이걸 토대로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찾아줘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제공하는 정보가 좋으면 좋을수록 잘 찾겠죠. 그렇죠? 기본입니다. 그래서 관심 분야 잠재 고객이라는 건 한 5가지 정도의 여러분이 앱, 웹, 키워드, 장소, 동영상, 유튜브 채널 등등등등을 제공하면 얘가 알아서 찾아오게 돼요. 이게 관심 분야 잠재 고객 카테고리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맞춤을 해서 넣는 겁니다. 구매 의도도 똑같아요. 입력 방법이 똑같아요. 화면 자체가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런데 구매 의도라는 건 관심 분야라는 거는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가 7살짜리 아들을 키워요. 우리 아들이 3살이라 칩시다. 3살, 2살 아무튼 기저귀 차는 애기라 쳐요. 그러면 관심 분야 카테고리는 기준이 육아에 관심이 있다 이런 거겠죠. 관심 분야가 육아에 관심이 있음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내가 구매를 할 때는 구매하는 제품을 기준으로 하겠죠. 기저귀를 구매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분유를 구매하려는 갖고 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 한다. 자,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거 구매 의도를 실제로 보면 어떻게 카테고리가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은 지금 금융권의 취업을 준비 중인 사람, 이 구매라는 게 꼭 물건을 사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금융권의 취업을 준비 중인 사람, 전셋집을 구하고 있는 사람, 자동차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 별의별 다 있어요. 가보면은 신용대출을 받아야 되는 사람 등등등등등등 이게 그런 어떤 특정한 이 구매가 필요한 이 전환이 필요한 액션에 대해서 정보를 탐색한 기록이 존재하는 사람들을 타겟팅하게 돼요. 이 위에 있는 관심 분야라는 건 그 사람이 평소에 이런 종류의 컨텐츠를 잘 받고 그런 종류의 컨텐츠를 주로 읽으면서 좋아하고 그런 걸 추천해줬을 때 또 클릭을 해서 봤어 라는 뜻인 거고 구매 의도는 이 사람이 정말 이걸 살 생각을 갖고 정보를 수집한 기록이 최근 한 달 내에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특정 제품에 대해서 가보면은 이제 부동산 대출을 받는 둥 마는 둥 지금 취직을 준비 중이라는 둥 어쩐다는 둥 학원을 등록하려고 한다는 둥 어학연수를 가려고 한다는 둥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가 있고 카테고리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맞춤 그걸로는 안 되고 나는 구체적인 어떤 단어라던가 웹, 앱 등등등의 정보를 제공해서 이걸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입력 방법 자체는 똑같은데 대상이 되는 걸 찾는 방법이 좀 다른 거예요. 여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이 구매 의도라는 거는 내가 그걸 탐색한 기록이 없더라도 특정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구매를 해요. 예를 들면 내가 가구 회사를 한다 쳐요. 제가 가구 회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가구를 파는데 굳이 가구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는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는 잠재 고객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난 가구를 팔고 싶잖아요. 여기다가 구매 의도 잠재 고객에 가갖고 지금 가구를 사려고 탐색 중인 사람 이딴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조만간 한 달 내에 이사할 사람들 이런 식으로 타겟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가구를 검색하고 가구를 구매하기 위한 어떤 액션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가구를 이게 지금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 가구를 왜 사지? 이사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사할 사람을 타겟팅해서 내 가구 광고를 보여주면 사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 의도 타겟팅 중에 하나는 말이 정리가 안 되네. 네, 그러니까 관심 분야랑 비슷해 보이지만 구매 의도는 특별히 생애 주기 이벤트라는 게 따로 있어요. 신혼여행 제가 여행 상품을 팔아요. 여행 누가 제일 많이 가죠? 결혼하신 분들 제일 많이 가거든요. 내가 하와이 여행 상품을 팔고 싶다. 그러면 굳이 하와이 여행을 검색하고 있는 이딴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고 조만간 결혼하실 분들 이런 분들을 타겟팅해갖고 팔아먹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생애 주기에 있는 사람들을 타겟팅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벤트 자체가 그 제품의 구매랑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리마케팅이 있는데 그 고객 목록은 우리가 말 그대로 엑셀 파일에 김철수랑 뭐 이세돌이랑 얘한테 광고를 해줘 라고 명단을 주는 거예요. 설명 필요 없죠. 명단 주는 겁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는 마치 페이스북에서 했던 것처럼 에드워즈 전환 태그라는 애가 감시를 해갖고 우리 웹사이트에 방문했던 사람이 있는 애들을 추적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페이스북을 아시기 때문에 보통 아실 거예요. 위에 이제 통합된 잠재 고객과 유사 잠재 고객이라는 게 있는데 통합된 잠재 고객은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이건 에드워즈가 여러분의 광고 성과를 높여주기 위해서 지가 알아서 잘 검토해갖고 이런 건 어떨까라고 만들어서 지 혼자 돌리는 거고 여러분은 통합된 잠재 고객을 컨트롤을 못해요. 유사 잠재 고객은 이거 그거랑 비슷해 보이죠? 페이스북의 유사 타겟이랑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페이스북에 맞춤 타겟이 있고 이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람을 네가 찾아와라 라고 페이스북에 오더를 내리면 유사 타겟을 찾아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이 유사 잠재 고객이 비슷해 보이는데 매우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 일단 페이스북의 유사 타겟이라는 건 우리가 만들어 오라고 일단 시켜야지 걔는 시켜야 일을 하고 에드워즈는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고 나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죠. 매우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찾아서 여러분이 그냥 각종 타겟팅을 해놓으면 얘가 알아서 뭔가 유사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면 최대한 관련된 타겟을 알아서 막 만들어놔요. 근데 여러분이 만들지 않아도 나중에 가보면 거의 유사 잠재 타겟이 막 이렇게 쌓여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에드워즈가 알아서 다 찾아놔요. 그런데 이 유사하다라는 말이 페이스북과 에드워즈의 관점이 달라요. 분명히 얘네 나름대로 둘 다 비슷하다고 찾아오는 거긴 한데 페이스북은 DMP가 애초에 아이덴티파잉을 해서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의 성향 정보를 주로 수집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어. 얘는 뭐 누구랑 친구야. 얘는 뭐를 좋아해. 얘는 뭐를 싫어해. 라는 이런 데이터를 모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찾아오는 유사 타겟이라는 건 비슷한 걸 좋아하고 비슷한 걸 싫어하고 비슷한 친구를 두고 있고 이런 어떤 사회적인 관계라던가 성향을 기준으로 비슷한 애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페이스북이 찾아온 유사 타겟은 그걸 뜻해요. 사람의 어떤 사회적 관계, 성향, 패턴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 에드워즈가 찾아오는 유사 잠재 고객이라는 건 그게 아니고 온라인상에서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와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느낌이 오세요?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가 친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봅시다. 뭐랄까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예를 들면 똑같은 동영상을 찾는 사람 지금 똑같은 유튜브 채널을 같이 구독해서 비슷한 추천 영상 유튜브에서 비슷한 추천 영상을 보여줬을 때 잘 따라오는 애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행동 패턴이 비슷한 애들 비슷한 검색을 하는 애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애들 비슷한 앱들을 깔고 있는 애들 유사한 장소를 항상 똑같이 왔다 갔다 하는 애들 기본적으로 디바이스가 추적할 수 있는 정보들 같은 맥도날드에서 매일 포스 데이터가 같이 결제되는 애들 이런 어떤 행동을 기반으로 유사하다 아니다를 판단해요. 페이스북이 갖고 오는 거랑 구글 애드워즈가 갖고 오는 건 이름은 비슷하게 다 유사하다이지만 사실상 대표값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마케팅 퍼널 상에서 이 맨 위에 있는 어웨어니스 단계에서는 관심사가 똑같은 사람들 위주로 그 타겟팅을 해서 광고를 보통 집행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뭘 좋아한다, 싫어한다는 거 위주로. 그래서 탑 퍼널에서는 페이스북의 유사 타겟을 이용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이 페이스북 유사 타겟을 이용해서 컨시더레이션이나 컨버전까지는 못 내려가요. 해보면. 이 유사 타겟이 그렇게 힘이 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관심사가 비슷하고 뭘 좋아하고 싫어한다라는 게 구매로 다이렉트로 보통 안 넘어가요. 그런데 이게 에드워즈가 갖고 오는 유사 타겟은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이고 비슷한 걸 탐색하고 비슷한 제품을 하고 이런 어떤 행동상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조금 더 전환에 가까워요. 확률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사 타겟의 정확도를 놓고 보면 에드워즈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우리가 야 찾아와라고 하면은 번개 같은 속도로 어떻게든 만들어 오는데 애드워즈는 우리가 찾아달라고 해도 야 그런데 파악이 안 돼라고 하면 안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찾아다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타겟팅이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자, 타겟팅이 크게 보면 세 가지 있었죠. 인구 통계가 있고 잠재 고객이 있고 세 번째로 이 계제 지면에 의해서 움직이는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타겟팅이 있었죠. 계제 지면을 선택하는 타겟팅도 다시 세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키워드로 타겟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 타겟팅은 뭐냐면 내 광고가 마우스 포인터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다 쳐요. 그러면 그러니까 키워드에다가 마우스 포인터 입력하면 그 웹페이지에 그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페이지에 광고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키워드 타겟팅은 그걸 의미해요. 주제 타겟팅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마우스 포인터를 다나와 사이트에서 취급한다 쳐요. 뭐 만약에 그렇다 쳐요. 그러면 다나와 사이트의 구인 광고 페이지에 가면 마우스 포인터라는 단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이 사이트가 얘를 계속 취급하는 주제에 해당하는 사이트잖아요. 그러면 그 페이지에 마우스 포인터라는 키워드가 없더라도 광고가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키워드 지면은 이 세 가지는 모두 지면을 선택하는 건데 키워드로 타겟팅을 하는 거는 그 페이지에 그 키워드가 있을 때인 거고 주제는 그 키워드가 없더라도 그 게재되는 애가 구글의 분류상 걔를 다뤄주는 애다 라고 하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게재 위치는 특정 위치를 내가 정해주는 겁니다. 나는 조선일보랑 한국일보랑 유튜브 대도서관 캐리와 친구들 채널에만 내 광고가 나갔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특정 위치를 정해주는 게 게재 위치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통 타겟팅을 막 설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광고가 나가야 되는 위치를 정하는 것만 굉장히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구 통계라던가 잠재 고객이라던가 이런 이 지면 타겟팅이 모두 이 사람에게 이곳에 광고를 보여줘야 한다라는 걸로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키워드 타겟팅의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키워드 타겟팅은 정확한 목적이 제외시키려고 타겟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자, 여러분이 제가 장난감 자동차를 판다 쳐요. 장난감 자동차를 파는데 키워드 타겟팅에서 장난감 자동차라고 했다 쳐요. 그러면 어린이 자동차 장난감 제품에서 환경 유해 물질이 발견돼갖고 어린이들이 10명이 떼죽음을 당했고 하는 곳에 옆에 내 광고가 떡하니 나오고 내가 여행 상품 비행기 이렇게 여행 상품을 했는데 여행기 폭파사고 나갖고 거기 간 애들 다 죽었어. 무슨 거기 전쟁 났어 하는 곳에 거기 여행 상품 나오고 이러면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게다가 의외로 동음이어도 많아요. 해보면 같이 나오면 안 되는 단어들이 은근히 많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지명도 있어요. 전라도 광주, 경기도 광주 이런 경우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빼야 되는 키워드 타겟팅의 원래 목적이 여기에 내보내라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제외해라를 위해서 키워드 타겟팅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테일한 설명은 빼도록 할게요. 네. 자동화 다 빼고 광고를 만드는 것도 여러분 이제 다 시간상 오버돼갖고 여기 딴 거 다 필요 없고 자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광고는 사이즈가 되게 복잡한데 여러분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5개 사이즈 있죠. 5개 사이즈를 만들어 놓으면 거의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자동 리사이징 사이즈를 적어놨거든요. 얘네만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자 여러분 이 교수님하고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세로로 선이 3개 띵띵띵 있는 거 있죠. 띵띵띵 있는 거. 얘가 이름이 항목수정이거든요. 항목수정이에요. 항목수정인데 이 항목수정이 뭘 수정하느냐? 성과 보고서를 볼 때 위에 보여지는 내용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이 표 칼럼을 바꾸는 게 항목수정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거 다 봐주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자, 제가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90점 받았어. 그럼 엄마가 잘했다. 오늘 저녁은 소고기를 먹어야겠구나. 막 이러다가 근데 엄마 우리 반 애들이 다 95점이야. 라고 하면 엄마가 이런 주기를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그쵸? 여러분이 페이스북 광고를 배우든 애드워드 광고를 배우든 여러분은 보통 자기 자신의 수준을 잘 몰라요.
그쵸?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내가 그걸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 뭐 이런 정도의 단계고 내가 광고를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광고를 잘 만들었는지 타겟팅을 잘했는지 어쨌든지 모릅니다. 심지어 여러분은 뭐 CPC가 1,000원이 나왔다? 이 1,000원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몰라요. 그쵸? 그냥 나에게 성과 보고서는 그냥 숫자일 뿐이지 그게 뭔가 나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건 없어요. 솔직히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과 보고서를 아무리 여러분한테 설명해봤자 여러분은 최적화를 못 시켜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가끔 질문 받는 게 페이스북 OCPM 같은 경우는 광고들의 실적을 비교해갖고 최적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라는 뭐 이런 질문을 받거든요. 그거는 그 광고가 모두 다 내가 만든 거죠. 그쵸? 내가 만든 것 중에서 제일 잘난 애가 누구냐를 뽑는 거는 의미가 없죠.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잘하느냐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 항목 선택을 합니다. 아니, 항목 수정을 선택을 하면 화면이 떠요. 이런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요. 항목 수정을 선택하면 여기 화면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 파란색 체크된 게 이 표에서 보여지는 항목들인 거예요.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보면 뭐가 있냐면 항목 중에 경쟁 통계라는 항목이 있어요. 경쟁 통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구글 애드워즈가 볼 때 여러분의 경쟁자들이 있어요. 경쟁자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시간이 없으니까 디테일한 설명 빼고 아무튼 애드워즈가 여러분의 경쟁자가 누군지 알아서 잘 파악해줘요. 여러분에게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경쟁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매에 낙찰을 시켜서 여러분의 유저에게 광고를 보여주려면 걔네를 이겨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자, 이 항목이 바로 그 실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쪽에는 디스플레이 어쩌고 돼 있고 아래쪽은 검색 어쩌고 돼 있죠. 위쪽만 볼게요. 자, 벌써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상실 노출 점유율, 노출 점유율, 상계 CTR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여기서 일단 제일 먼저 있는 여기 노출 점유율이라는 게 뭐냐면 노출 점유율이 의미하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경매에 경쟁이 빡 붙었는데 선생님 요렇게 두 분이 저의 경쟁자라 쳐요. 경쟁자라 치면 이 경쟁자가 몇백 명이건 그딴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는 나와 딴 사람들이에요. 나와 경쟁자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자, 경매를 팍 붙었습니다. 내 광고가 나가려면 내가 1등이 돼야 되는 거죠. 광고 순위가 1등이어야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경쟁자하고 붙었을 때 내가 몇 번이나 1등을 했느냐가 노출 점유율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경쟁에 붙어서 나는 어느 정도 이겼느냐가 노출 점유율입니다. 이겨야지 광고가 나가니까 노출 점유율은 몇 퍼센트 나와야 되는 거죠? 몇 퍼센트 나와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쵸? 역시 우등생 좋아요. 네, 50%죠. 나가거나 못 나가거나잖아요. 상대방이 몇 명이냐 그딴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입장에서 보면 내게 나가거나 제게 나가거나인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노출 점유율은 상식적으로 50%가 나와야 돼요. 해보면 되게 50%안 나오시는 놀라운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출 점유율이 50%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이건 제대로 나는 삽질을 하고 있다 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는 평균에도 못 미쳐 라는 처절한 자기 반성과 함께 다음 항목을 보아야 하는데 자, 그러면 노출하지 못한 경우 자, 상실 노출 점유율이라는 건 뭐냐면 경쟁이 붙었는데 내가 져서 못 나간 거예요. 자, 노출 점유율은 경쟁 붙어갖고 내가 나간 걸 말하는 거고 상실 노출 점유율이라는 건 경쟁 붙어서 내가 못 나간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내가 못 나간 이유는 크게 보면 예산 때문이거나 순위가 밀려서예요. 여기서 말하는 순위라는 건 광고 순위겠죠? 이해되시죠? 예산, 돈을 따로 취급하고 순위를 따로 취급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순위가 뭐겠습니까? 광고 품질이나 광고 형식 위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 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아까 입찰가가 있었고 이렇게 해갖고 점수를 낸다라고 했잖아요. 예산이 딸려서 안 나가거나 품질이 딸려서 못 나가는 걸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졌을 때 그 이유가 뭔지를 기준으로 다시 항목이 두 개로 나뉘게 돼요. 이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게 원인인지 파악할 수 있어요. 돈이 문제인지 내 광고의 품질이 문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광고의 품질은 뭘로 결정된다? 세 가지로 결정되는데 이 기대 CTR이 낮은 경우, 방문 페이지가 낮은 경우, 광고의 관련성이 떨어지는 경우에 품질이 떨어진댔죠. 순위가 낮다라는 거는 이 상실 노출 점유율 순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 광고 품질 이 세 가지 요소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수정하라는 얘기예요. 광고의 관련성을 높이든가 방문 페이지 만족도를 높이든가 아니면은 이 기대 CTR을 높여야 되는 거죠. 여기서 기대 CTR 내가 광고를 딱 보여줬는데 이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클릭을 하는 건 뭐에 좌우될까요? 두 가지죠. 타겟팅이 잘못됐으면 클릭이 안 돼요. 생뚱맞은 걸 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운동화 광고를 저기 뭐 모니터 사례한테 보여주면 쓸데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는 여러분이 그냥 돌리면 에드워즈가 너의 타겟팅이 완전 개판이라고 알아서 추천을 계속 보내기 때문에 보통 타겟팅이 잘못돼갖고 안 나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실제로는 광고 자체가 노출이 됐는데 사람들이 그 광고를 클릭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광고가 후진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광고는 얼마나 후지냐를 따지기 위해서 있는 게 상대 CTR입니다. 상대 CTR이라는 건 뭐냐면 똑같이 광고가 나갔어요. 똑같이 광고가 게재됐을 때 내 경쟁자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클릭을 받느냐라는 게 상대 CTR이에요. 클릭률인데 경쟁자에 비해서 얼마나 클릭률이 높으냐가 상대 CTR입니다. 그럼 상대 CTR은 몇 %여야 될까요? 상대 CTR은 100%여야죠. 100%. 광고를 똑같이 100번을 내보냈는데 제 광고를 사람들이 10번 클릭했으면 최소한 내 광고도 10번을 클릭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는 내가 100%를 해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상대 CTR은 그러니까 이 노출 점유율이 50% 돼야 되는 것처럼 상대 CTR은 100%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는 내 광고가 후진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근데 이 수치를 보니까 내 광고는 뭐 120%, 130%예요. 그러면 광고 소재를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광고의 클릭률은 좋은 거죠. 그러면 자 상실 노출 점유율이 순위에 의한 상실 노출 점유율이 큰데 순위 때문에 지금 밀리고 있는데 상대 CTR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 거죠? 두 가지죠. 두 개가 맞죠. 광고의 관련성이 문제거나 방문 페이지의 만족도가 문제인 거죠. 이해되세요? 지금 이 개념 갑자기 여러분 다 들으니까 어려운 거 알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배운 경매가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광고의 관련성은 바보가 아니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입력하는 사람과 광고에 나오고 있는 이 표현과 방문 페이지에서 걔를 위주로 다뤄줘야 돼라는 거는 누가 봐도 바보가 아니면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고 관련성은 큰 문제가 없는 한 상식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근데 그 개선을 했는데 여기가 개선이 안 된다? 뭐가 문제입니까? 방문 페이지의 만족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광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에드워즈가 해결을 못 해줘요. 여러분이 지금 설정한 랜딩 페이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랜딩 페이지를 설정하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됐죠? 유저들이 여러분의 웹사이트에 와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이 수치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더 디테일한 많은 상황이 있는데 에드워즈 막 이렇게 뭐 이런 시뮬레이터 하나만 여기 보면 에드워즈 뭐 설명하는 건 아니고 에드워즈가 시뮬레이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한테 하지 않아도 이런 결과를 갖고 올 거야 라고 보여주는 게 되게 많거든요. 여기 이렇게 막 표를 보다 보면 이런 조그만 아이콘이 가끔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이콘들이 붙어 있거든요. 모든 시뮬레이터가 다 똑같이 이 아이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콘이 나타나면 눌러보시면 뭐 예산 탐색기가 나타날 때도 있고 2차과 시뮬레이터가 나타날 때도 있고 되게 많은 시뮬레이터들이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콘이 보이면 눌러보세요. 이 아이콘은 여러분에게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제공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여러분 실제로 설명이 되게 부족한데 해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에드워즈는 다른 곳에서 페이스북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알아서 열심히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시면 다 나오고요. 구글 에드워즈는 여러분이 자료를 찾기가 힘드니까 잘 모르겠으면 이 교재 맨 앞에 보면은 이메일 주소를 제가 적어놨거든요. 이메일로 질문을 보내도록 하세요.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